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과점 시장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 다양한 이 시장의 형태에 대해서, 시장의 구조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해왔는데요. 맨 먼저 저희가 이제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완전 경쟁 시장은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생산자들의 숫자가 많고, 그리고 생산자들 간에 이제 어떤 경쟁을 통해서 시장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었죠. 자, 완전 경쟁 시장과 한쪽 다른 극단에 있는 시장의 형태가 이제 독점 시장이었습니다. 독점 시장은 말 그대로 이제 독점 기업 하나가 존재하는, 그래서 생산자가 하나만 존재하는 그런 시장의 형태였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이 어떤 극단적인 형태의 시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 어딘가에 저희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과 비슷하게 이제 여러 생산자들이 경쟁을 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그러나 완전 경쟁 시장과는 다르게 각각의 생산자들이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을 하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었죠. 그래서 독점적 경쟁 기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업들이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을 하다 보니 각각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가격을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을 그냥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독점 기업과 비슷하게 이제 각각의 기업들이 가격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마지막 시장의 형태인 과점 시장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과점 시장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학습을 하는 이유가, 과점 시장은 굉장히 좀 독특하고 특이하고, 그리고 분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시장의 형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이 완전 경쟁 시장, 그리고 독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까지 배운 어떤 시장 균형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과점 시장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점 시장은 저희가 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과점 시장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점 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일단은 과점 시장에는 소수의 생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 시장에는 생산자가 한 명이고, 완전 경쟁 시장이나 독점적 경쟁 시장에는 생산자가 여러 명이죠. 자, 과점 시장에는 이제 몇 명의 생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세 명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네댓 명 되는 생산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점 시장의 특징은 저희가 이제 뭐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동통신 시장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과점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알뜰폰 사업자를 제외하면 사실 세 개의 큰 기업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전형적인 과점 시장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이제 뭐 과점 시장의 예는 뭐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동통신 시장처럼 몇몇 기업만이 생산 활동을 하는 그런 시장을 저희가 과점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과점 시장에는 생산자가 몇 명밖에 없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이 과점 기업들은 가격 수용자는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많이 생산해서 팔면 시장 가격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뭔가 가격이 주어져서 그 가격 하에서 내가 뭐 어떻게 많이 생산을 하고 생산을 적게 하든 상관없이
시장의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리가 없겠죠. 시장에 몇 개 기업만이 존재를 하니까요. 그래서 과점 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가격 수용자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과점 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서로 전략적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관계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상호작용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독점 시장 같은 경우는 생산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생산자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독점 시장에는 기업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경쟁 시장을 생각을 해보시죠. 저희가 앞서 학습한 경쟁 시장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죠. 자, 여러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서 생산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경쟁 시장에 있는 한 기업의 예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 그 기업은 뭐만 신경을 쓰면 되냐면, 시장 가격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보고 그 가격 하에서 나는 몇 개를 팔지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뭘 어떻게 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경쟁시장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저희가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과점시장은 다릅니다. 과점시장에서는 기업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기업이 이제 SK하고 이제 LG하고 KT가 있죠. 자, 이 이동통신 시장 같은 경우는 자, SK 입장에서는 다른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LG하고 KT죠. 자, LG U+하고 KT에서 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고 뭐 어떤 식으로 뭐 생산을 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지가 SK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KT에서 이번에 뭐 보조금을 좀 많이 주기로 했다. 그래서 KT에서 이제 좀 이용자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좀 많이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SK에서는 우리도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여지가 높겠죠. 왜냐하면 KT에서 보조금을 많이 뿌리는데 SK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용자를 뺏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KT가 어떤 경영 전략을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SK에서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SK에서 뭔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예를 들어서 SK에서 그럼 우리는 보조금을 뭐 2배로 올리자.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KT가 반응을 하겠죠. 우리가 원래는 보조금을 조금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SK가 보조금을 너무 공격적으로 많이 높이니 그럼 우리 KT에서도 보조금을 더 많이 높여야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과점 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서로 전략적 상호작용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되고 다른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상대방 기업은 또 새로운 반응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겠죠. 자, 이렇게 전략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과점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 저희가 과점 시장을 분석하는 틀이 기존의 어떤 시장 균형이라는 틀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점 시장을 저희가 공부할 때는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게임 이론을 활용을 해서 과점 시장을 분석을 합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배운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시장 균형이죠. 그래서 뭐 독점 시장이든 경쟁 시장이든 저희가 시장 균형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시장 균형이고 시장 균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점, 그게 이제 시장 균형이었죠.
자, 그런데 게임 이론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균형이라는 개념은 시장 균형, 이제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시 균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점 시장 얘기를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시장 균형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때 얘기하는 균형은 저희가 앞에서 얘기한 그런 시장 균형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같은 그런 시장 균형이 아니라 내시 균형의 개념을 활용한다는 사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시 균형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게임 이론에서 얘기하는 이 내시 균형이라는 개념은 이 내시 균형이라는 것의 개념은 아무도 자신의 현재 선택을 바꿀 요인이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선택을 바꿀 요인이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을 저희가 내시 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게임 이론에서 얘기하는 균형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점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 내시 균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요. 저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이제 다양한 시장의 형태들을 분석할 때는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시장 균형의 개념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상황이 바로 그 시장 균형 상황이죠. 자, 그러나 과점 시장에서는 기업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 균형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게임 이론에서 활용하는 내시 균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과점 시장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게임 이론이라든가 내시 균형 관련된 사항들은 나중에 미시경제학 수업이라든가 이제 다른 수업들을 들으실 때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점 시장에 대한 내용에서 이제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 기업들 간의 협조냐, 각 개별 기업의 이기심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과점 시장에는 기업들이 몇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동통신 시장에는 뭐 기업이 3개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과점 시장의 경우에는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2, 3개, 뭐 3, 4개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담합을 사실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합이라는 거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항공사들 간의 뭐 담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항공사들 간의 담합을 해서 뭐 어떤 특정한 노선에 대해서 가격을 비슷하게 책정을 한다거나 그래서 뭐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이제 담합을 해서 뭐 가격을 비슷하게 책정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이슈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과점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개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는 소수의 기업들 간에는 사실 담합을 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이슈가 있냐 하면요. 자, 이제 과점 시장에 기업이 예를 들어서 3개가 있으면 이 기업들 간에 담합을 하지 않으면 그래도 뭐 기업 개수가 3개밖에 없지만 그래도 모종의 경쟁이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담합을 하지 않으면 소수의 기업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윤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3기업이 우리 이렇게 경쟁을 할 게 아니라 담합을 하자. 3기업이 담합을 하면 마치 한 개의 독점 기업처럼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한 개의 독점 기업처럼 이 3개의 기업이 행동을 하게 되면 경쟁이라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 기업들의 이윤을 사실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업들 간의 경쟁이라는 것은 결국 이윤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경쟁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이윤이 높아지고, 따라서 이 세 개 기업이 담합을 통해서 하나의 독점 기업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실제 현실에서 이러한 과점 시장에서는 기업들 간의 담합이 사실 굉장히 암묵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러한 담합을 이제 막기 위해서 또 다양한 정부 정책이라든가 또 감시 기관들, 규제 기관들을 활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기업들이 과점 시장에서 기업들의 담합이라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이 개별 기업들의 이제 이기심 때문에 담합이라는 것이 항상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오펙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이 아시다시피 오펙이라는 거는 이제 석유 산유국들 간의 어떤 담합 기구처럼 이 운영이 되는 이제 그런 기구죠. 그래서 이제 7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유국들이 오펙을 통해서 담합을 해서 이 석유 수출량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오일 쇼크가 올 정도로 시장에서 석유 가격이 급등한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오펙을 통해서 산유국들이 담합을 하고 이제 석유 가격을 조정을 하는데요. 자, 최근에 보면 이제 뉴스에 이제 오펙 이 국가들 간에 사실 담합이 좀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 산유국들 간에 담합이 좀 잘 안 되어서 최근에는 석유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추세도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몇몇 국가들이 담합을 해서 이제 석유 가격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면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이렇게 석유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생산을 많이 해서 팔면 사실 굉장히 많은 이윤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담합을 해서 생산량을 줄이기로 약속을 하긴 했지만 뒤에서 몰래 이제 생산량을 늘려서 높은 석유 가격이 높을 때 생산을 많이 해서 이윤을 많이 획득하려는 그러한 개별 국가 혹은 개별 기업의 이기심이 이러한 담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 간에 이러한 이제 협조를 할 거냐, 아니면 개별 기업들의 이윤을 높이는 것을 추구할 거냐, 이제 이러한 사실 싸움이 있고요. 그래서 과점 시장에서 기업들이 잘 협조를 하게 되면 담합이 성공적으로 유지가 되겠지만, 하지만 개별 기업들의 이기심이라는 측면이 더 부각이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 이러한 담합들이 성공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으로도 상황이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점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개의 기업만이 존재하는 과점 시장을 저희가 이제 특별히 복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점 시장을 분석할 때는 많은 경우에 복점을 가정하고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이 두 개만 있는 걸로 가정을 하고 논의를 진행하면은 논의를 굉장히 단순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복점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과점 시장에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점 시장에 대한 분석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복점 시장은 이제 두 개의 기업만이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고요. 자, 이러한 복점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들이 생산량을 결정을 하면, 그래서 1번 기업은 Q1만큼 생산을 하고 2번 기업은 Q2만큼 생산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러면 시장의 총 공급량은 이렇게 Q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개별 기업들의 생산량을 합한 부분이 이 시장에서의 총 공급량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저희가 시장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시장 수요 곡선이 있으면 이제 총 공급이 Q가 되면 이 시장 수요 곡선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시장 가격이. 그래서 이제 1번 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생산량을 높이자. 생산을 높이면 Q1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2번 기업은 생산량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1번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시장에서의 총 공급이 증가를 하고, 그럼 시장에서 총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산량을 늘리면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가격 수용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을 제외하면 모든 시장 형태에서 생산자들은 가격 수용자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생산자가 가격 수용자인 시장 형태는 완전 경쟁 시장만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점에서는 이제 두 개 기업만이 존재하고 이 각각의 기업들은 가격 수용자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생산량을 높이면 전체 공급량이 늘어서 가격이 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생산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독점과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생산량을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독점 하에서 시장의 생산량이 더 적다는 것을 저희가 앞에서 학습을 했죠. 자, 과점의 경우에는 이제 독점과 완전 경쟁 그 사이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점이 되면 시장에 이제 그래도 한 개 이상의 생산자가 있으니까요. 독점 시장에서는 이제 기업이 하나밖에 없지만 과점에서는 생산자가 그래도 두세 개, 뭐 세네 개씩으로 나름 경쟁도 있으니까요.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독점보다. 하지만 완전 경쟁보다는 이제 생산량이 적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의 생산량을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독점 시장 하에서 생산량이 제일 적고, 그 다음에 과점 시장, 그리고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량 간의 관계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제 시장 가격은 그 반대겠죠.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 가격이 제일 싸고, 그 다음에 과점, 그리고 독점 하에서 이제 시장 가격이 가장 높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담합이라는 거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과점 시장에서 기업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담합을 하게 되면 이 여러 개의 기업이 마치 하나의 독점 기업처럼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독점 기업이 얻는 이윤과 똑같은 수준의 이윤을 이 기업들이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뭐 일반적으로 이제 개별 기업의 이기심 때문에 담합 유지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담합 유지가 쉽지가 않다 보니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독점보다는 과점에서 생산량도 많고 시장 가격도 다소 저렴한 이제 이런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숫자가 증가할 때, 자, 과점 시장인데 기업의 숫자가 뭐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과점 시장인데 새로운 기업이 어떻게 들어와서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네 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기업의 숫자가 과점 시장에서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점 시장에서 기업의 숫자가 증가할 때 일반적으로 이 전체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아무래도 경쟁이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
기업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제 생산량이 증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증가하다 보니 시장에서의 가격은 이제 점차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겠고요.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P가 MC하고 같다라는 걸 앞에서 학습을 했죠. 독점 시장에서는 P가 MC보다 크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가 MC하고 같고 독점 시장에서는 P가 MC보다 크고요. 자, 과점 시장에서도 P가 일반적으로 MC보다 큰데요. 이제 기업의 숫자가 점점 증가할 때, 그래서 기업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Q가 높아지고 시장 가격이 떨어지죠.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서 점차로 P가 MC에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점은 독점과 완전 경쟁 사이에 이제 뭐 존재하는 어떤 시장의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점 시장인데 기업의 숫자가 점점 늘어날 때 생산량이라든가 가격이 점점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의 생산량과 가격이 가까워지고, 그리고 P와 MC도 점점 가까워지는, 비슷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게임 이론을 응용을 해서 좀 이러한 과점 시장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먼저 이제 게임 이론 하면 아마도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 하면 사실 게임 이론을 학습하시게 되면 아마 제일 먼저 보시게 되는 예가 아마도 죄수의 딜레마의 예일 겁니다. 자, 책에는 이제 그림 17.1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있고요. A가 있고 이제 B가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요. 이제 A와 B가 지금 경찰서에 잡혀왔습니다. 둘 다 이제 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찰서에 이제 잡혀와서 이제 신문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신문을 받을 때 A와 B는 각각 사실대로 얘기하고 이제 자백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침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둘 다 자백을 하면 이제 둘 다 자백을 하면 이제 서로 죄상이 완전히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징역을 8년을 둘 다 살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A도 징역 8년, B도 징역 8년. 둘 다 자백을 하면 둘 다 이제 8년이라는 징역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둘 다 이제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하면 사실 증거가 없으니까 둘 다 징역을 1년 살게 됩니다. 자, 둘 다 징역을 1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A와 B 두 죄수의 입장에는 사실 둘 다 침묵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제 잡혀가기 전에는 둘이서 약속을 하겠죠. 우리 둘 다 자백을 하면 둘 다 징역 8년이니까 우리 둘 다 끝까지 침묵하자. 아무 얘기도 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둘 다 그냥 징역 1년만 살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약속을 하고 이제 경찰 잡혀가겠죠. 자, 그러나 이제 경찰서나 이제 검사를 만나서 신문을 받으면 이제 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B한테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만약 너 A가 이미 자백했어. 자, A가 이미 자백을 했어. 그래서 A가 자백을 했는데 너가 지금 계속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으면 너는 괘씸죄로 징역 20년이야. 하지만 A는 그냥 순순히 자백을 하고 우리 수사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 친구는 우리가 그냥 무죄 방면을 할 거야. 그리고 A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A 너도 사실대로 불어라. 지금 B는 이미 자백을 했어. B가 자백을 한 상태에서 너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하고 있으면 너는 괘씸죄로
너는 징역 20년이야. 그리고 B는 우리 수사에 도움을 줬으니까 B는 그냥 무죄로 풀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죄수 A와 B가 처음에는 서로 약속을 하고 잡혀 들어갔죠. 처음에는 둘 다 우리 침묵하자. 둘 다 침묵하고 그냥 징역 1년씩만 살고 나오자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갔죠. 자, 그러나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A의 입장을 보세요. 자, 먼저 A의 입장을 보면, 만약에 B가 자백을 했다고 하면, 자, A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A와 B는 각각 독방에 갇혀 있으니까 서로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A가 생각을 합니다. 자, B가 만약에 자백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B가 만약에 자백을 했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자백을 하면 나는 징역 8년이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나는 징역 20년이다. 따라서 B가 만약에 자백을 했다고 하면 나는 징역 8년이 징역 20년보다 나으니까 나는 그냥 자백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B가 우리의 약속대로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B가 만약에 끝까지 침묵을 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자백을 하면 나는 무죄로 방면되고 내가 끝까지 약속대로 침묵을 하면 나는 징역 1년이다. 징역 1년보다는 무죄 방면이 나오니까 나는 만약에 B가 침묵을 한다고 하면 나는 그래도 자백을 하는 게 낫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따라서 A와 B가 이제 처음에 잡혀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둘 다 끝까지 침묵하자라고 약속을 했지만 결국 A는 자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B도 마찬가지죠. B 입장에서도 똑같은 논리로 자백을 하는 게 B의 입장에서는 최선이에요. 따라서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둘 다 결국 자백을 하고 둘 다 징역 8년을 살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바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A와 B가 처음에 분명히 약속을 했죠. 우리 둘 다 자백하면 징역 8년이고 둘 다 끝까지 침묵하면 징역 1년이다.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침묵하고 1년만 살고 나오자라고 약속을 했지만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각각의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협조냐 이기심이냐 하는 이슈가 있는 거죠. 사실 둘 다 끝까지 잘 협조를 했으면 둘 다 징역 1년만 살고 나왔을 텐데 그러나 이 결국 개인들마다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침묵할 때 A의 입장에서는 B가 침묵할 때 약속대로 내가 침묵을 하면 징역 1년이지만 자백을 하면 무죄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이힘 때문에 결국 상대방이 약속대로 침묵을 하더라도 나는 자백을 하고 마는. 그럼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내가 침묵하더라도 상대방은 자백을 하고 마는. 그래서 결국 둘 다 자백을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게임 이론에서 보통 이제 처음 게임 이론을 학습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보시게 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둘 다 자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말죠. 자, 이거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과점 상황의 이제 예를 한번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기업 A가 있고 이제 기업 B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업이 있고요. 그래서 과점 시장이고 두 개의 기업이 존재하는 그런 과점 시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이 각각의 기업들의 선택이 생산량을 이제 많이 생산하거나 적게 생산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B 입장에서도 생산량을 이제 많이 생산하거나 생산을 조금 하거나. 자, 만약 두 개의 기업이 둘 다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A 기업은 이윤이 이제 1,600달러. 이거는 책에 나오는 그림 17.2 그림입니다. 그래서 A 둘 다 이제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기업 A는 이윤이 1,600달러, 그다음에 기업 B도 이윤이 1,600달러. 자, 그리고 둘 다 생산을 적게 하면 이제 생산량이 시장 전체 공급이 줄어드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이윤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1,80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과점 기업들이 이제 담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기업이 모여서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하면 각각 1,600이라는 이윤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좀 담합을 해서 우리가 감산을 하자. 우리가 이제 좀 생산량을 줄여서 좀 시장 공급 전체를 줄이면 시장에서의 가격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이윤을 1,800이라는 높은 이윤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둘 다 감산을 하자라고 처음에는 이제 담합을 합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합의를 하고 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자, A의 입장에서는 기업 A의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방이 기업 B가 생산을 약속대로 조금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담합을 했죠. 그래서 둘 다 감산을 하자. 그래서 기업 B가 그 약속대로 감산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 B가 약속대로 생산을 적게 하는 상황이라면, 자, 그 상황 하에서 기업 A가 생산을 많이 해버리면, 그래서 생산을 약속대로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깨고 생산을 많이 해버리면, 지금 시장에서 가격이 높은 상황이니까 생산을 많이 해버리면 굉장히 높은 이윤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윤이 이제 2,000달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기업 B 입장에서는 기업 A가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좀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기업 B는 예를 들어서 이제 1,500, 이윤이 이제 1,5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B 입장에서는 약속대로 감산하고 조금만 생산하는데, 기업 A에서 생산량을 그냥 확 풀어버리니까 기업 B로서는 사실 크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 B 입장에서도, 자, 기업 A가 약속대로 만약에 이제 감산을 해서 조금만 생산을 하는 상황이라면, 자, 그때 기업 B가 생산을 많이 해버리면 기업 B는 이제 높은 이윤 2,000달러. 그러나 기업 A는 이 경우에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1,500달러. 자,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요. 자, 기업 A 입장을 한번 보세요. 앞에 이제 죄수의 딜레마하고 사실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기업 A의 입장에서는, 자, 기업 B가 만약에 약속대로 감산을 했어요. 자, 약속대로 감산을 했다면 기업 A의 입장에서는 기업 A도 감산하면 1,800인데 약속 지키는 대신에 생산량을 많이 높이면 이윤이 훨씬 많죠. 그래서 따라서 기업 A는 기업 B가 감산 약속을 지킨다고 할 때 자기도 감산을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는 그냥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혹시 기업 B가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하면, 그래서 기업 A 입장에서, 자, 기업 B를 믿을 수가 없다. 이제 감산 약속은 하긴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업 B를 믿을 수 있겠냐? 기업 B가 만약에 우리 몰래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만 지금 감산 합의 지켰다가는 지금 손해를 본다. 따라서 우리도 그냥 그런 경우는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좋다. 따라서 생산 많이. 그래서 기업 A 입장에서는 기업 B가 약속을 지키든 말든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좋죠.
마찬가지로 기업 B 입장에서도 기업 A와 감산 합의를 하긴 했지만 기업 A가 감산 합의를 존중해서 생산을 뭐 적게 하든 아니면은 그걸 어기고 많이 하든 간에 기업 B 입장에서도 생산을 많이 하는 게 더 좋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두 기업 모두 생산 많이 하고 결국 적은 이윤만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살펴본 죄수의 딜레마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과점 시장에서의 이 담합 상황은 가점 시장에서 담합 상황은 사실 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래서 담합을 통해서 이제 과점 기업들이 이윤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기업들이 담합을 하여 이제 협조를 통해 담합을 해서 이윤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들의 이기심 때문에 결국은 담합이 성공적으로 유지되지가 않고 결국 낮은 이윤을 얻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펙의 상황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제 어떨 때는 담합이 잘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담합이 성공적으로 유지가 되어서 시장에서 이제 이 산유국들이 굉장히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얻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최근처럼 이 감산 합의들이 잘 수행이 되지가 않고, 이 경우는 이제 개별 기업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개별 기업의 이기심 때문에 감산 합의가 잘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에서처럼 결국 두 기업 모두가 손해를 보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간에 일반적으로 담합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각국 정부들이 기업 과점 시장에서 기업들의 담합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조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담합이 성공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좀 많이 드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조냐 이기심이냐 이러한 토픽들이 사실 꼭 과점 시장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이런 협조냐 이기심이냐 하는 이슈가 사실 좀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군비 경쟁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국가가 있는데 이제 두 국가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예전에 전쟁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제 군비를 높이고 그래서 이제 무기를 만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각 국가에서 이렇게 군비 지출이 높으면 아무래도 그만큼 소비자들한테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적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높은 군비를 통해서 그 국가의 이제 사회 후생이 사실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이제 두 나라 모두 좀 협조를 통해서 군비를 축소하면 두 나라 모두 후생이 증가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제 개별 국가들의 이기심 때문에 이제 이 경우도 그 앞에서 살펴본 죄수의 딜레마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개별 국가들의 이기심 때문에 사실 협조가 유지가 잘 되지 않고 결국 두 나라 모두 군비를 이제 많이 지출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공유지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공유지라는 것은 이제 여러 사람이 관리하는 공공재와 같은 그런 자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관리하는 공공재와 같은 자원을 저희가 공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러한 공유 자원을 사실 잘 관리를 하면 협조를 통해서 잘 관리를 하면 사실 모두에게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 호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호수에서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좀 큰 고기만 잡고 조그만한 고기는 놔주고 그런 식으로 그 호수에 있는 물고기 자원을 사람들이 잘 관리를 하면
사실 모두의 후생이 높아지겠죠. 자, 그러나 이제 개인들의 이기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큰 고기만 잡아갈 때 나는 큰 고기도 잡고 작은 고기도 잡고 그러면은 저의 개인의 이유는 높아지죠.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이기심 때문에 사실 협조가 잘 유지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공유 자원은 일반적으로 좀 빨리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마을의 뭐 호수에 있는 물고기 자원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지만 아프리카의 뭐 코끼리라든가 이제 그러한 야생 동물 개체 수가 사실 빨리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각 부족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각 부족들이 그러한 야생 동물 자원을 잘 관리를 하면 좋은데 이제 각 부족들의 이기심 때문에 뭐 코끼리라든가 그러한 야생 동물들을 이제 남획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러한 자원들이 빨리 고갈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협조냐 이기심이냐 하는 이슈가 사실 과점 시장을 넘어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제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협조냐 이기심이냐 하는 이슈가 있으면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죄수의 딜레마, 이제 특히 이제 뭐 게임 이론, 그래서 이러한 툴을 사용을 하면 이러한 개념 툴을 사용을 하시면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저희가 좀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점 시장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담합이 잘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좀 잘 유지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담합이 유지가 되면 과점 시장에 이제 몇 개의 기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점 시장에 뭐 기업의 개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몇 개 있는 기업들 간에 좀 경쟁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담합이 이루어지면 이건 독점 기업과 마찬가지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을 낮추고 이 잉여를 총 잉여를 높이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담합이 유지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을 하고 각종 이제 규제 기관들을 활용을 해서 담합을 방지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합이 유지되지 않도록 이런 규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경제학자들이 선호하는 건 아무래도 경쟁을 더 많이 도입하는 그런 정책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점 시장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 3개가 있으면 그 3개의 기업을 규제를 하고 그 상황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 과점 시장에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을 하고 그래서 그 시장의 경쟁이 더 많아지는, 그래서 경쟁을 조금이라도 더 도입을 하는 것이 이제 더 바람직한 정부 정책이다라는 것에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과점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살펴본 내용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희가 과점 시장에서는 앞에서 저희가 분석에 활용해왔던 시장 균형이라는 틀 말고 게임 이론이라는 새로운 틀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 상황을 활용을 해서 과점 시장에서 왜 기업들 간에 때때로 협조가 잘 되어서 담합이 유지가 되지만 왜 때때로는 담합이 유지가 되지 않고 협조가 되지 않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게임 이론 틀을 활용을 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